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세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급속 재확산 때문에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은행 영업시간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1시간 단축됩니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인데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오는 9월 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수도권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이 단축됩니다. 평소에는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4시였는데요. 대비 앞으로 오전과 오후 30분씩 각각 이제 단축이 되는 겁니다. 네네. 다만 이제 오늘이 실시 첫날인데요. 오늘만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단축이 됩니다. 이는 그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 또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이른바 금융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만에 하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계가 높아질 경우 이 기간 동안 영업시간 단축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갔던 소비 그리고 투자 이게 다시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지난 6월 생산, 투자, 소비가 크게 반등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7월은 이 코로나 여파가 지속된 데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폭이 축소됐고 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퇴색하면서 소매 판매, 투자가 동반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에 비해서 6% 줄었는데요. 지난해 2월이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설비 투자도 한 달 만에 2.2% 감소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폭 감소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 내수 출하가 줄어들면서 운송 장비 투자가 감소한 탓입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수출 증가로 7월 생산은 0.1% 소폭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8월 이후 전망도 어두운 편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가 이미 7월에 끝났고요.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쳐서 소비, 투자, 생산 모두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그 서울 지역에서요 전월세 계약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한 달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전월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이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8월에 체결된 이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는 총 6,078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만에 47%가 줄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59%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데요.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건 올해 하반기 예고됐던 이 공급 부족, 또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던 새 임대차법 시행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새 임대차법이 보장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5% 수준에서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몰리면서 전세 공급이 예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전세 비중이 줄고 반전세 비중도 커지면서 이 세입자의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하반기 IPO 기업 공개죠. 이게 최대 유망주, 이 시장에서 최대 유망주인 카카오 게임즈가 청약을 앞두고 투자들의 관심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이 오늘 내일 이틀간 있는데요. 예. 한국 증시에서 역대급 전의 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이제 6월에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 열기를 뛰어넘을 기세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CEO 예측에서 국내 증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달 26일과 7일에 진행된 국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결과 1,479대 2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IPO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SK바이오팜 835대 2를 훌쩍 뛰어넘어선 기록인데요. 예. 공모가는 밴드 범위 최상단인 주당 24,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을 한 공모주 청약은 오늘과 내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인수회사인 KB증권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오는 10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서 코스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SK 바이오팜에 대한 학습 효과로 청약 과열이 예상되긴 하지만 예. 일부에서는 수익률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8시 정각 기상청에서 요청한 폭염 피해 예방 수칙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시고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외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창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 수칙, 즉 물을 많이 드시고 그늘에 피하시고 또 휴식을 자주 취하시고 이런 수칙을 좀 지키시기 바라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는 걸로 이런 폭염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에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고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시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김태현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각 정당별로 변화의 바람 불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석 정책위의장 계시니까요. 정의당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여러 사람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나온 기사죠. 땅콩회항의 박창진 전 사무장도 수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저도 SNS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예. 당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당직 선거 일정을 동시당직 선거 일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6일 날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추석 전에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당내에서 뭐 여러분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박창진 그 위원장도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박창진 그 사무장 이외에도 뭐 지금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배진교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출마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포스트 심상정 체제에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심상정 그 대표께서 워낙 이 진보 정치의 상징성이 크고 또 최다선 여성 현직 21대 국회 여성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공백이 굉장히 크지 않겠냐. 이제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저희가 고 노회찬 대표가 살아계실 때 심상정 노회찬 이후의 리더십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전 의원이 당대표를 2년간 지내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이 꼭 처음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정의당의 그 21대 국회 들어서 이제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정의당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도 변하고 있고 또 정치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도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성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모로 정의당으로서는 이번 계기가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혁신안의 주요 내용이 대표 권한 줄이고 이제 부대표 권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내용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당내에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강력한 리더십 체제가 정의당의 지도 체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 제도가 갖는 약점이 더군다나 이제 심상정 노회찬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과 맞물려서 네. 당내에 차세대 리더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성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부대표,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속하는 부대표의 숫자를 좀 늘리고 네. 또 이 부대표들이 그냥 이름만 부대표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최고위원 제도가 아니고 대표 체제, 네, 대표 네. 부대표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 당무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그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께서 덕담 한마디 해주실랍니까? 정의당 네. 당대표요? 근데 잘 되셔야죠. 네, 변화의 바람이 지금 정의당에서 좀 어떤 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주요 의제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예상한 것처럼 이낙연 대표 체제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전임 이해찬 대표 체제 어떤 점이 다를까요? 결국 네. 여당 당대표가 네. 새로 당선됐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가 차기 미래 권력이냐 아니냐. 네,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럼 결국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거 하나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누가 봐도 이제 미래 권력. 현재 여론조사 각종 조사면 1, 2를 다투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미래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 때는 좀 다르죠. 당청 관계도 그쪽에서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분간은 원팀 체제로 가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당대표 될 때도 보면 한 60%의 득표 그러면 네. 친문 지지 가장 강력한 친문 지지의 친문 당원들의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당청 관계가 예전에 이해찬 대표 때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일종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원팀 네, 그건 네. 계속 갈 건데 일단 또 코로나라는 또 국난이 있으니까 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내년에 아마 서울시장 재보선 끝나고 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이낙연 대표가 한 6개월 정도 당대표 하고 나서 당대표 그만두고 당원 당규 개정이 없다면요. 네네. 대선판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모르죠, 사실은. 네. 그때 되면은 슬슬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될 거고. 네네. 그때 가면 이해찬 대표 체제와 당청 관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아마 이해찬 대표 체제와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네. 유지될 것 같다고 저는 봐요. 당분간은 비슷하게 갈 것이다. 뭐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예상하겠습니다. 관측을 하는데요. 예. 근데 차이점이라면은 가장 큰 차이는 6개월짜리 당대표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예. 6개월 내에 어떤 당대표라는 위치에서 또 달리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야 네, 하고 예. 그걸 발판으로 이제 대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행보를 서두를 텐데 이게 이제 대선 주자라는 미래 권력의 지위에서 짧은 기간 내에 예.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현 체제를 일정하게는 좀 뭐랄까요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예. 그런 어떤 도전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 사정이 이낙연 대표가 그런 식의 도전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당대회 결과로도 보면 결국에는 당내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지지자들의 당내 경선에서의 위력이 발휘된 그런 선거라고 한마디 네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다분히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대선 라운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게다가 최근에 물론 이제 당내 친문 주류의 지지와는 궤를 달리합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센 추격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안정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창조적 파괴에 나서기에는 네. 시간상으로도 여건상으로도 좀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청 관계가 과연 어떨 거냐. 사실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은 그냥 한 몸이었습니다. 네. 별다른 이견도 없었고 당의 독자적인 보이스도 들리지 않았고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는 네. 이제 그런 당의 모습이었는데 이낙연 대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께 할 말은 하겠다.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할 말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볼륨이 될지 네네. 그게 이제 주요한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낙연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네. 실험대에 오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지금 YTN TV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통합당 당명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이게 근데 이제 이전에 시민단체 이름하고 똑같고요.
또 뭐 국민의당과도 이름 비슷하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총 지금 8시 반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 두 분께서는 이제 국민의힘 새 당명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하늘 아래 별로 새로운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당명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이념을 담든가 네네. 아니면 가치를 담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처럼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 좀 거시적으로 국민을 호명하든가 아니면은 뭐 국가를 호명하든가 이런 거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특히 이제 이 미래통합당류의 보수 정당의 트렌드는 네네. 이념이나 가치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국민, 뭐 국가 이런 것들을 호명하는 거였어요.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은 조금 달랐죠. 오히려 미래통합당은 미래라는 네. 좀 가치지향적인 다소 막연하지만 가치지향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최근 트렌드로 좀 회귀하는 것 같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네. 때문에 이념을 그 당명에 담을 게 아니고 네네. 이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정치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을 호명하겠다 이런 의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쓰인 당명이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라는 건 과거에 정청래 의원이 정치 시작하기 예. 전에 만들었던 일종의 정치 시민단체 명칭이었고 예. 또 국민의당 명칭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일종의 러브콜 아니냐 뭐 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런 러브콜을 위해서 당명까지 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공모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예. 이 그 공모 그 이 예. 제안이 예. 국민이다 보니까 네네. 국민을 담아서 기존에 이제 국민을 담는데 당으로 하면은 국민의당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리고 네. 과거에 이제 국민당이라는 당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 대안을 찾다가 네.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조금은 좀 색다른 네네. 그런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당내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 네. 그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으로. 별다른 뭐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글쎄, 근데 이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이제 아픈 부분인데 이제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은 민주가 이름에 들어가요. 예. 고거에 흐르는 민주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약칭을 다 민주당 하면 되고 더불어민주당부터 뭐 열린우리당 빼놓고는 다 그랬죠. 네. 국민회의 잠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수 정당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자유하고 공화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자유당과 공화당은 지금 쓸 수 없는 이름이 되기 네네. 때문에 사실 보수의 가치를 나타낸 이름을 쓰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걸 빼고 나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이제 국민이라는 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아이러니컬한 건 아니구나. 네. 대한민국에 국민자 들어가는 정당이 좀 있었거든요. 꽤 있었죠. 근데 네. 이제 국민자 들어가는 정당이 네. 창당 또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첫 번째 선거를 다 이겼어요. 네. 보시면. 왜냐면은 네.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 창당해서 90일에 총선 이겼습니다. 뭐 네. 일당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새로 후보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들이 네. 목표했던 건.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회의 창당해서 대선 이겼죠. 예.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의당 만들어서 총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당명에 내세운 어떤 물론 사실 당명 때문에 서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대한민국 유권자들한테 국민이라는 이름이 주는 좀 좋은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이라는 단어가 제일 이제 많이 왔다는 거고 그리고 뭐 힘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무슨 힘 이런 네.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이 네. 지도부 중에 한 분 있었다고 저는 듣고는 있는데 네. 네. 어찌됐든 간에 뭐 그분의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하고 뭐 힘 합쳐서 국민의 힘이 나왔어요. 당명 자체는 뭐 아직 의결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정당의 당명 그렇게 바꾼다니까 저는 뭐 그냥 좋게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네. 뭐 새로운 근데 하나 제가 조금 의아한 건 왜 지금이지? 네. 라는 거. 굳이. 네. 저라면 대선 때 바꿨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당명을 바꾸긴 했겠죠. 왜냐하면 총선 때 워낙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예. 근데 되게 이제 당명을 바꾸려 큰 선거를 앞두고 새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쫙 그 선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이들 바꾸거든요.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네네. 새누리당도 그랬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다 처음 당명 바꿔서 효과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큰 선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있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러면 저라면은 대선 앞두고 뭔가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대선 네. 후보 위주로 당이 재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명을 바꿔서 한번 그때는 아마 야권 통합도 또 이루어질 테니까 될 텐데 왜 지금이지라는 조금 의구심을 떨칠 수 그 있어요. 시점은 뭐 당연히 뭐 김종인 체제 100일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예.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단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당을 완전히 김종인 체제로 바꾸기 위한 수순으로 네네. 당원 당규 개정도 하고 당명도 바꾸고 예. 뭐 아직 얘기 나온 건 아니지만 색깔도 바꾸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들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김태현 변호사의 저 질문에 대해서 네. 제가 다소 좀 비판적으로 답을 하면 예. 또 바꿀 수 있죠. 사실은 우리 네, 맞아요. 정당사에서 네. 이 정당들이 이름을 무수하게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나마 그 민주당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 역사를 네. 간직한 이름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보수 정당은 이름 너무 많이 바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자유공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 자유당이나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 집권의 기반을 닦았던 이제 그런 정당들의 명칭을 지금 못 쓰는 게 이게 독재가 연상이 된다는 말이죠. 네. 그 뒤로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부여하고 표류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의 그 성적이 네. 기대보다 안 좋고 못 이긴다는 거죠. 이런 네. 상황에서도. 예. 그리고 뭐 부산시장 선거야 지금 뭐 매우 유리한 상황인데 미래통합당한테 그리고 대선 앞두고서 지지율에 탄력이 안 받는다. 내지는 지방선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다. 네. 지방선거는 아니죠. 이 대선 앞두고서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러면은 당명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얼마 안 됐죠. 채 1년을 못 채운 걸로 제가 알고 1년 있는데 6개월? 예, 예. 6개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그 당명 또 바꿀 가능성은 있는 거죠. 당명을 또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그렇죠. 역설적인 거는요. 네, 네. 가장 굉장히 원내에서 작은 정당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네, 이름으로 보면. 예. 이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저는 사실 몇 년이요? 정의당은 2012년 이후로 이름을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당이 당명을 자꾸 바꾸는 건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저한테 누군가 물어봤어요. 새 당명. 미래통합당 때인가? 만들 때 네, 새 당명. 네. 저는 그래서 보수자 들어가는 걸 하자. 제 개인 의견. 차라리. 왜냐? 예, 예. 어차피 보수 정당이고 새 당들 다 아는데 거기서 보수 이름 뺀다고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란 이름을 고고에 가져오면서 거기다 뭐 더불어민주도 되고 뭐 대통합 뭐 민주신당도 되고 네네.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되고 하듯이 보수정도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든 무슨 보수든 열린 보수든 개혁 보수든 신보수든 예, 예. 보수는 보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저 개인 의견이에요. 네네. 보수라는 이름을 들어가는 당을 하는 게 저는 맞다. 그걸 그렇게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뭐 이를테면 어차피 영국-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을 생각하지 뭐 예. 저 국민의 힘 무슨 뭐 미래통합당 한다고 보수정당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도 아니, 저는 그렇게 노동당,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보수당 이런 식으로 이름 그대로 네, 갖고 가지 아니, 않습니까? 예. 보수정당이 본인들이 네. 보수정 정치자라는 걸 부끄러워하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예. 그러면 보수당을 이름을 가지고 가면서 저 개인 의견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앞에 뭐 네. 함께 보수당을 하든 뭐 함께 신보수당을 하든 오늘 좋은 아이디어 행동이 많이 중요한 거지 예. 이름이야 뭐. 예. 오늘 제 미래통합- 의견이에요. 예, 미래통합당에서 좀 경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들어줄 리가 없죠, 근데.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저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왔는데 이 양반이 이분께서 통합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합당에서 연일 러브콜이 있죠. 예.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로 정리될 네네.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 환경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시장의 귀책으로 인해서 열리는 네네. 그런 보궐선거이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19 환경이라는 게 비대면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검증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인지도는 굉장히 높으면서 네, 네. 뭔가 이게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후보의 조건을 찾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선거에 많이 출마했던 사람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선거에 많이 출마했던 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네. 전 의원이라든지 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예. 일단 체급이 대선급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갖는 신선도 네. 예. 그리고 과연 이길 수 있겠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따르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중도적 이미지를 일정하게는 갖고 있는 그런 안철수 대표가 대안으로 예.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통합도 예. 일종의 이제 보수 통합도 모색해 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아직까지 뭐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곁을 주는 기색은 아닌데 만약 본인이 실제 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네네. 미래통합당 후보로 도전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 지금 현재 당세로 봐서는 뭐 네. 독자적인 도전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근데 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사실 오늘 아침 인터뷰요. 거의 이런 지하에 네. 안철수
대표는 뭐 끝났다. 뭐 거의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신 게 아마 있습니다. 예전에 네네. 비대위원장 처음 취임하면서 기존의 그때. 대선 후보들 뭐 안철수 네네네. 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예. 전 대표까지 예. 기존에 한번 지난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용도 폐기된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네. 좀 강한 표현을 써서 이제 비토를 하긴 했는데 예. 뭐 그건 뭐 그때 얘기고 근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인터뷰 보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하냐면 당내 후보 얘기를 합니다. 네. 당내 후보. 예. 그거에 대해서 뭐 혹자들이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지금 일단은 당내 후보를 좀 키우는 게 우선이지 예. 당 밖의 후보를 찾는 거는 차선책이죠. 최선책은 아니거든요. 지금 선거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올 찬바람 싱싱 불고 한 11월, 12월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든 당내 후보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장점 이제 앞서 박원숙 전 의원께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단점도 명백하죠. 네. 너무 많이 썼던 카드다. 어쨌든 대선 한번 나와서 떨어지고 예. 거기다가 대선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도 한번 나와서 어쩌면 당시에 뭐 분위기가 좋진 않았지만 힘든 선거긴 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패장의 지금 명예를 2번을 썼거든요. 전국 네. 단위 큰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라는 그런 좀 단점도 명백은 해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이든 예. 뭐 국민의힘이든 통합국민당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냐 그런 방식들이에요.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아무래도 추대해서 모셔가길 바랄 거고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예전에 박영선 의원하고 예. 박원순 전 시장하고 했던 그 2단계 경선 방식 예를 들면 당시에 민주당에서 네. 박영선 의원이 선출되고 박원순 씨 당시 이제 예. 변호사하고 1대1로 경선했던 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 좀 지켜보시죠.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시장을 택할 거냐 네. 대선으로 바로 가는 걸 택할 거냐 아니면 이것도 그 점도 이제 그렇죠. 안철수 대표에서는 약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망설이지 네, 않는 네. 대목일 거고요.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당내에 어쨌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해서 예. 이 경선의 역동성을 선출 과정의 역동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게 이제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지형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염두에 두는 것 같고 예.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윤희수 의원도 거론이 되고 예. 또 조은희 서초군 구청장도 거론되고 그래서 아마 후보군을 넓혀서 좀 그 넓은 가운데 예.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고 역동적인 경선을 만드는 게 처음부터 특정인으로 네. 이렇게 이 점 찍어두고 특정인으로 대세를 만들어가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미래통합당 처지나 위치에서는 네. 훨씬 더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이죠. 네. 자, 오늘 원래 지금 한 분만 판다는 코너인데 지금 한 분 팔 코너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얘기 해야겠습니다. 자, 이분이 뭐 유명하죠. 뭐 잘생기셨고 1970년대생이시고 뭐 미국에 유명한 대학교 다니셨고 그리고 뭐 지금 식품기업 하고 계시는데 자,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 70년대생 경제통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홍 전 의원 지금 상황에서 어떨까요?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면 글쎄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점 단점 명백해요. 예. 뭐 서울시장 선거 대선이든 간에 본인이 예.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장점도 신비주의 단점도 신비주의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예. 특히 요 며칠 동안 예, SNS에 네, 예. 장점이 신비주의라는 측면은 뭐냐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데 예. 내 얼굴과 내 이름을 전 국민의 대부분 다 아는데 신비주의다. 이거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다 인지도는 있으나 뭔가 새로워요. 신비주의란 게 뭔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 다 아는데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요. 궁금하거든요. 예. 선거에 나오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신비주의라는 게 더군다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를 한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 보수 정당의 멍해처럼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자유롭습니다. 나 그때 정치 안 했잖아. 예. 그러니 아마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건데 단점이 이제 명백하다라는 건 뭐냐면 홍정욱 전 의원이 공적인 일을 한 게 딱 4년이에요. 예. 평생 본인의 인생 한 50평생에서 한 50이 됐을 거야. 70년생이니까. 네, 네. 50평생에서 한국에 대부분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공적인 일한 게 딱 4년입니다. 그 이후는 사적인 영역, 뭐 헤럴드 경제, 올가니카 이런 사업들이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검증을 받을 기회가 4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잖아요. 대선 선거가 하나입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구 2개예요. 집중적인 어떤 견제를 받았을 때 어떤 검증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4년밖에 공적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국가의 비전이나 아젠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예. 그게 아마 두 가지가 아마 아킬레스건일 거예요. 결국 큰 선거를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네, 제가 네. 장점도 신비주의, 단점도 신비주의라고 말씀드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로 볼 수도 네. 있고. 네, 예. 저도 뭐 공감합니다. 예. 가장 이제 홍정욱 그 전 의원이 리스키한 측면은 그 위험한 측면은 예. 검증이죠. 예. 검증하다 끝날 수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그리고 아마 여권에서 공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또 언론이 공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올 때 짧은 시간 내에 예. 그게 방어가 될 만큼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자질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어젠다가 뭐냐. 그런 네네. 것도 이제 검증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 측면에 있어서 너무 정치권을 오래 떠나 있었고 국회의원을 딱 한 번밖에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네네.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장점은 뭐 이미지, 스토리, 예. 스펙 이런 것들이 누구보다 지금 잘 갖춰져 있고 예. 그리고 정치권과 거리를 둬왔기 때문에 신선도가 있다는 거죠. 예. 기존의 당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건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큰 파괴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서 이 미래통합당도 놓고 고민을 할 텐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저는 정치 복귀를 하는 수순인 것 같아요. 사업 예. 잘하다가 네네. 이제 사업에서 이제 본인이 떠나겠다라는 식의 암시를 하고 최근 SNS 활동을 중단했는데 근데 만약 서울시장 물론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그때는 예정에 없었지만 본인이 정치를 복귀하고 좀 큰 꿈을 꾼다면 사실은 지난 총선에 도전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 지적도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때 사실은 했어야 맞지만 지금이라도 SNS 통해서 이제 사실상 그 도전하겠다는 걸 비친 거로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 딸의 사실 뭐 대마초, LSD, 마약, 소집, 일반입 이게 적발된 거가 또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예. 뭐 어제 뭐 예, 집행유예 예.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예, 예. 물론 이제 부모로서 예. 그 아직 미성년인 그런 자녀 교육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뭐 대한민국 사회가 연좌제가 아닌데 딸의 잘못은 딸의 잘못이고 그걸 뭐 부모가 시키거나 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떤 공적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좀 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건 큰 문제 안 될 거라고 뭐 보고. 일각에서는 네. 5년은 구형했는데 네. 이렇게 절반 형의 집행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예. 홍정욱 전 의원이 뭐라고 검찰과 법원에서 예. 그 딸을 그렇게 해주겠어요. 예. 뭐라고. 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진짜 위험이지 보이는 네.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위험.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연좌제가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다 하면 제가 그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 얼마든지 쫓고 네. 나갈 수 있습니다. 저 문제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검증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새로운 게 선거 막 팍팍 튀어나와 이게 무서운 거지. 예.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거는 큰 이슈가 되진 않아요. 예. 선거판에서. 자, 그러면 좀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홍정욱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정계 복귀하는 걸로 다들 보시는 거죠? 예, 뭐 저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높다. 가능성은 높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홍정욱 의원 정계 복귀하는 거 가능성 높다. 이쪽으로 좀 결론 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흥만 판다의 김태현 변호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도고 나와 다른 듯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행작가 탁정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썼던 PD 탁재영 PD입니다. 오늘 아주 멋진 푸른색 계열의
옷을 네. 입고 나오셨는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제 마음이라도 좀 예, 여행 예. 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예, 좀 예. 일부러라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예, 뭐 필리핀 어디 뭐 저기 보라카이라든지 어디 뭐 그런 쪽에서 방금 해변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모처럼 지구 반대편 얘기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브라질 해변으로 네. 안내하신다고 했는데 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예. 브라질이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잖아요. 예. 인구는 2억 명이 넘고 영토가 네. 무려 남한의 85배나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대서양에 면해 있기 때문에 해안선도 아주 길게 잘 발달되어 있고 네. 그래서 뭐 도서도 많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중에서 한 섬에서 좀 독특한 어찌 보면 좀 신기한 소식이 들려와서 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 사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네네. 브라질은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보사노바나. 그렇죠. 보사노바의 고향이죠. 그러니까요. 네. 뭐 이파네마 그 소녀라든지. 네. 자, 근데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코로나 관련입니까? 뭡니까? 네, 코로나 관련인데요. 예. 요즘 뭐 들려오는 소식이 다 코로나 관련이죠. 근데 신기한 소식이라고 네네. 하셨죠? 그래서 지난 8월 29일 날 미국 예. CNN 보도를 보면 네. 이 브라질 동북부의 대서양 연안에 페르난두 지 노로냐라는 군도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21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올해 트립 어드바이저의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 해변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세계 최고. 네, 그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네. 지난 3월 중순에 여기도 코로나가 이제 외부에서 심각해지니까 예. 우리 섬까지 들어오기 전에 차단을 하자. 그래서 이제 외부와 통하는 섬의 공항을 폐쇄를 했었어요. 예. 뭐 당연히 섬 주민들은 물론이고 뭐 관광객들까지 이제 못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원래 여기가 한 해에 그래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예. 인구는 뭐 한 3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3천 명이요. 네네. 예. 외부 인구가 10만 명이 찾아오는 거죠. 그 중에서 90%가 브라질 내국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는 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지난 7월 31일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허용한 걸 시작으로 해서 네네. 이제 차츰 일반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 기준이 좀 독특합니다. 관광객들을 다시 받기 시작했는데 네네. 여기 지역 경제가 피폐해졌으니까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준이 독특하다. 무슨 기준이에요? 네, 일단 여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문건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 그 PCR 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코로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네네. 이제 그 검사 결과 이제 양성이 나온 그 결과지 이게 이제 20일이 지난 걸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었다. 네네. 라는 그러니까 걸 지금도 걸려 있는 건 아니고 예. 20일 전에 내가 걸렸었다.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검사지를. 걸렸다가 나았다.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항체가 있다라는 예. 그 존재 여부를 보여주는 혈청 검사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0일이 경과한 이제 양성 결과지 또는 혈청 검사, 이제 네. 항체 존재하는 여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게 몸 안에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만 받겠다. 근데 이렇게 한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한번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예, 몸 예. 안에 대항하는 항체가 형성이 돼서 예. 다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제 한 번 걸렸던 사람에게 다시 재감염되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제 변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이제 그에 대응하는 항체가 형성이 돼도 변이를 통해서 그 항체를 무력화시키고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형성된 항체의 농도도 몇 달 사이에 크게 떨어지는 현상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네. 그게 코로나를 영구적으로 막아주지는 못하고 마치 독감처럼 해마다 조금씩 다른 변종이 유행하는 풍토병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구사한 이유가 워낙 브라질 사람들이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미 이 기준에 따르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꽤 많은 거죠. 꽤가 아니라 굉장히 많죠. 네, 말씀하신 네네. 대로 이제 브라질이 지난 예. 30일 기준 누적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386만 2,311명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날 대비해서 1만 6,158명 늘어난 건데 네. 이게 지금 확진자 숫자 추이가 그나마 좀 줄어든 거예요. 예. 지난 25일부터
닷새 동안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연속으로 4만 명을 넘겼습니다. 4만 명이요. 매일같이 4만 명이 새롭게 진단이 된 거죠. 네, 물론 인구 2억이긴 하지만 하루 4만 명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한 4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감안해도 매우 높은 수치죠. 근데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초기에 이제 코로나를 가벼운 독감 같은 거다라고 치부하고 그 네네. 위험성을 무시해온 그 국가 원수의 책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원수람 대통령이요. 네네. 예. 현재 그 브라질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극우 성향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육군 장교 출신이고요. 군 시절에 상관들의 비리를 폭로해서 헌병들에게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지명도를 얻어서 우파의 대권 후보까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나날이 막말이나 비상식적 언행이 심해졌어요. 뭐 흑인, 여성, 외국인, 이민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 원주민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했던 건 물론이고요. 네. 군사 독재와 고문을 찬양하고 아마존 밀림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발을 옹호하는 그런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언행들을 했는데 네네. 그럼 이제 이분이 좀 대통령에 취임하는 게 좀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브라질이 사실은 치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군 출신이고 좀 네. 뭔가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치안만큼은 이 사람이 좀 확실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에서 대통령까지 되게 된 것 뭐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브라질발 기사를 보면은요, 이를테면 폭력 조직 네, 이런데 그 진압할 때 군이 동원됩니다. 맞습니다. 장갑차가 들어가고 네네네. 탱크가 들어가고. 저도 그 리우의 빈민가를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지역은 경찰도 사전에 들어갈 때 네. 팀을 짜서 예.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네. 폭력 조직에게 오히려 납치가 되고 네.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결국에는 네.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렸죠. 그래서 네. 뭐 저기 아닙니까? 그 타조 동맹 그 국가의 그 지도자로 네. 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함께. 계속해서 예, 예. 이 코로나가 가벼운 감기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예. 그래서 직장에 계속 나가야 된다. 네. 뭐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죽을 사람은 죽고 또 그런 게 인생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자기 자신도 코로나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은 날에 네. 제트스키를 타고 선상 바베큐 파티를 즐겨서 예. 굉장한 비난을 받았는데 예. 지난 7월 7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결국 받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부인과 아들까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도 마스크를 벗고 난 괜찮다. 네. 이런 게 인생 아니냐 이런 망언까지 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내가 뭐 착각했다 실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게 인생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초지일관하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조금 마음에 들었는지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올라갑니까? 네, 네. 아니 이런 게 인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인생을 달관한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일단 올라갔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에서도 완치된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람 발언 중에 네. 이 대통령이니까 이분이 원주민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 했다면서요? 네, 네. 뭐라고 그러니까 했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예. 그 아마존 밀림을 개간하는 거에 대한 대단한 옹호론자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당연히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야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제야 좀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 같다. 이제 사람이 됐다. 이제 사람이 우리말로? 이제야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 예.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었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밀림 개발을 네.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생태계 파괴라든지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도. 네. 원래 그 아마존 밀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상황에서 뭐 이를테면 최근에 우리도 이제 이를테면 뭐 우리가 장마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최장 장마였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이것도 몬순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장마가 아니고 뭐 지구 온난화다 네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시태그 운동도 있었는데 이분한테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무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죠? 자, 정치 상황 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브라질의 해변에 마음 놓고 가볼 수 있는 기회 점점 그럼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사실 한국 사람들은
네. 양성 판정 받은 사람 아직은 2만 명 넘겠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리고 예. 그 많은 분들이 이 지구 반대편 브라질, 그건 예. 정말 꿈의 여행지. 내가 언젠가는 네. 한번 가봐야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뭐 좀 행운입니다만 그래도 예. 브라질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네. 우리나라 사람이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체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양성 판정 받은 지 2주, 20일이라고 하셨죠? 아까. 네네네. 지나야 되는 건데 뭐 우리나라 사람 이쪽 브라질 가는 거는 일단 포기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네. 브라질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곳이 참 뭐 여러 가지 그런 치안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악명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또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풍부하고 네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보사노바 음악의 탄생지이기도 하고요.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보사노바의 명곡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네, 걸프롬 예. 이파네마. 여기서 예, 예. 이파네마라는 것도 네. 리우의 해변의 이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리우가 그 해변들로 참 유명하거든요. 뭐 이파네마 해변, 뭐 코파카바나 해변, 또 뭐 레블롱 해변 이런 아름다운 해변들이 이어져 있는 곳인데, 네. 그래서 이 해변들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 그 빈민가를 쳐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빈민가가 아름답다고.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화강암으로 된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 빈민가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벽 쪽.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파벨라라고 부르는데. 아벨라. 그게 예. 이제 낮에 보면은 아주 작은 집들이 다 색깔이 달라서 예. 너무나 그 화려하게 보이고. 아, 멀리서 보면. 네네. 또 밤에 보면은 네. 그런 가파른 언덕에 굉장히 점점이 박힌 그런 불빛이 마치 네네. 별빛 같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참 예. 그들의 힘든 실제 삶이 삶은, 네. 있지만 또 이 파벨라라는 곳이 브라질에 굉장히 많은 그 스포츠 스타 그리고 예술가들을 또 탄생시킨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쪽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아이러니컬하죠. 선뜻 이해는 안 가지만 네네. 좀 많은 걸 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절벽, 해안 절벽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달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밤에 보면은 불빛이 이제 처음에 와본 외국인들이 아름다웠는데 다음날 보니까 달동네구나. 네네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네. 하여튼 뭐 겉보기와 속은 또 다른 거 있는데 어쨌건 오늘은 자 브라질의 상황 거기 가보려면 양성 판정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탁지영 예언전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한시적으로 단축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오전 9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확인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